무연고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무연고 아기도 있고요. 그리고 20대 청년이 무연고 사망자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장례를 치르려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정상가족이어야 되고요. 거의 1,300만 원에 이르는 평균 장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족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속해 있지 않다면 무연고 사망자가 될 확률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고,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놀라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비혼이고 이후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면은 저도 무연고 사망자가 되겠네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다 공영장례 빈소는 무연고 사망자분들 혹은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영장례 빈소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지인이나 장례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주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사회를 보고, 끝나고 난 후에는 운구부터 시작해서 화장이 다 끝난 후에 수습된 뼈를 가루로 만드는 분골 과정을 같이 함께 하고요. 그 이후에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지방을 태우는 이곳 화장장에서의 일정이 다 끝나는 거죠. 공영장례 조례가 없는 지자체들의 경우엔 무연고 사망자분들은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처리되었어요. 이런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상태로 화장이 됐었죠.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요. 우연한 계기로 그 친구가 죽었고 무연고 사망자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처리되었다라는 소식을 통보받는 거예요. 그렇게 증발한 친구, 그렇게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슬픔들이 개인의 마음속에 쌓인다면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하게 일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뇌경색으로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시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 시간 동안 본인이 다 병수발을 다 하고, 치료 중에는 내가 병원비를 다 입금하고 내가 보호자로 사인을 하는 거를 다 받아들여 주더니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절대로 안 내주더라. 이후에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에 직계 존비속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위아래로 내려오다가 마지막이 형제예요. 친구나 지인 장례를 치를 수 없고 삼촌 조카 관계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법정 연고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장례를 치르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10분 중에 2분, 3분은 무연고 사망자로 오실 이유가 없는 분들이신 거예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만들어졌죠.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떼어진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구청에서 행정적인 것들은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신청서를 통해서 구청 안에 내부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지정할 수 있게끔.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보내준 이 사람이 뭐 장사법상 연고자로 해당되니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그런 식의 공문이 없이는 여전히 뭐 할 수가 없어요. 연고자가 있지만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거의 70%에 가깝죠. 본인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거나 혹은 가족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거나 고인이 정말 미운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어머니의 시신을 포기하냐, 어떻게 자식의 시신을 포기하냐, 어떻게 형제의 시신을 포기하냐. 그런데 그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가족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한 고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위임을 하셨어요. 그 아버님께서는 그 아드님이 아주 어렸을 때 노동을 하러 이제 가셨었고,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가정이 무너졌었던 거예요.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 계속 관계를 맺기를 거부했었던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부고를 경찰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근데 그 부고를 들었을 때 아버님도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셨던 거죠. 경찰은 그렇게 물어봐요. 장례 치르실 수 있으면 시신 인수하시고요. 하실 수 없으면 포기하세요. 아버님은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당장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그 끔찍한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선 구청에서 장례 지원을 의뢰하는 공문이 와요. 그분이 돌아가신 곳, 사망 장소, 그리고 그분의 사망 시각, 그리고 직접 사인, 그리고 그 직접 사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들,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고인의 어떤 삶의 조각들을 최대한 모으려고 했었죠. 어떤 청년 무용고 사망자, 20대 청년 무용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집에서 이미 죽은 채 수일이 지나고 냄새로 발견되는 경우들, 그래서 사인을 알 수가 없고. 청년? 네, 청년인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이분이 성인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딱 성인이 된 시점에 돌아가셨고,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런 기댈 곳 없는 청년이 반지하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수순인 것 같아요. 작년에 500분이 안 되게 서울시 무용고 사망자분들이 공동장례로 왔다면 올해는 이미 600분은 넘겼고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장례까지 굳이 치러줘야 돼? 내가 죽고 난 후의 일들을 따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후가 걱정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쪽방에 계신 주민분들과 만나고 그분 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방벽에 저희 상임이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크게 적어 두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곳으로 연락하면 이 사람들이 나의 장례를 잘 치러줄 거다. 우리 사회가 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인간다운 마지막 마무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의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얘기하잖아요.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 위한 거다. 고인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항상 때렸었던 기억밖에 없고, 그래서 일생 동안 너무 밉고 증오스러웠는데 장래에 와서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고 이제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와닿았을 때 그 정말 분노가 내 안에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부로 그리고 눈으로 직시를 하고 마주하지 않았다면 그 트라우마들이, 그 분노들이 그분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사실 이 일을 처음에 하게 된 건 죽음에 대한 것들은 항상 저에게 이슈였고,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더 공감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도밖의 노동자였던 적이 있고, 국정주거지가 아닌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고, 제가 나고 자랐던 곳이 안산인데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죽은 것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고 있거든요. 네, 유서는 반년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내 악기들은 누구에게 줄 거고, 항상 몇 시에 밥을 주는 그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고, 몇 푼 안 되긴 하겠지만 내가 남기는 뭐 재산, 금전적인 것들은 그냥 나눔과 나눔의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내년 1월쯤에 다시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승하원의 고양이들 간식을 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